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자께서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 이후의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건축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공약 같은 경우는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200만 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민간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이다라는 부분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다시 건축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등을 다시 재건축하는 게 바로 재건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지만 기반시설 유무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꾸준히 진행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의 일변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규제가 풀릴 거라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만 너무 과도하게 있는 규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했었을 때 벌써 국회 위안법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게 되면 조수진 위원 등 11인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도정법을 개정해서 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까 보다 구체화시키겠다. 그러면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든가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 그리고 구조 안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여기서도 구조 안정성 분야에 대한 가중치는 30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의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회는 그대로다 보니까 총선은 2024년도 4월달이거든요.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의 협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안의 변경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세운 공약들이 있죠. 바로 재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진단 면제를 해버리겠다.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 500%로도 상향을 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어떤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까 위안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었던 사항도 언뜻 언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법률은 대통령이 멋대로 바꿀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법부가 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개정에 대한 사항은 아무래도 국회 사항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이거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국회가 싫은데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은 개정할 수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이라든지 국토교통부령이라든지 우리 영으로 나오는 시행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 개정으로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와 13조에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1차 안전진단이 12조, 2차 안전진단이 13조에 있는데 1차와 2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1차 안전진단이고요.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할 수가 없고 딱 두 가지의 기관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원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이 두 기관에서밖에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1차 안전진단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2차 안전진단만 가면 줄줄이 떨어지는 거죠. 2018년도에 안전진단 가중치가 훨씬 더 강화된 이후로 서울에서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된 재건축 단지들은 단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1차와 2차와 안전진단 가중치 기준은 똑같은데 2차만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 뭐다 말하는데, 사실 핵심은 1차는 민간이다 보니까 2차는 두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2차 안전진단 다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대통령님의 공약인 2차 안전진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전진단 자체를 완전 면제, 혹은 지금 현재 국회 입안되어 있는 것처럼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은 바로 뭘까요? 법안을 변경해야겠죠. 도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을 바꾸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었지만, 제가 안전진단이 그런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으냐? 바로 안전진단 가중치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전진단 가중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대통령께서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도정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안전진단 가중치를 변경하는 거는 쉽다라는 것이죠. 이 안전진단 가중치 자체도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때 안전진단 가중치를 훨씬 더 강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조 안정성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가중치가 20%였던 거를 2018년도에 50%로,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40%였던 거를 15%로 확 낮춰버리죠.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솔직히 안전진단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환경이구나 라는 사항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산이 남아있죠. 바로 무엇이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법이죠. 법이다 보니까 이 역시 쉽게 개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희망을 가져본다라면 바로 어떤 부분을 건드려 볼 수 있느냐? 시행령을 바꿀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일단 법 자체가 워낙 강력하긴 하지만 시행령에서 조금 현실성이 있도록 완화를 해줄 수는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솔직히 조금 완화를 해줘도 느낌이 좀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자기 그냥 몽둥이를 들고서 때리려고 하다가 몽둥이를 때리는 건 너무한 것 같아. 회초리로 바꿨어? 괜찮지? 라고 하면 여러분 괜찮나요? 애초에 맞는 게 싫죠.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몽둥이로 때릴 거를 회초리로 때린다. 그러니까 조금 맞을만 하니까 한번 맞아볼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회초리도 아예 안 맞으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고, 이 법을 바꾸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투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재건축 예정지로 움직이고 있었던 30년차 전후에 있었던 단지들은 죄다 가격대들이 올라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투자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돈이 부족한 분들은 좀 더 초기 지역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단기가 진행된 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이다라는 장점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사항이 등장하긴 합니다.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통과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초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입주하는 재건축 단지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런데 뭔가 재초화는 걸리는데 관리 처분인가 전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살짝 계륵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몽둥이로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회초리로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회초리로 바꿔댈 수는 있지만 일단 맞을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간이 단축되면서 가격대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분담금까지 더 얻는 걸 생각해 보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분담금 몇 억 더 낼 걸 생각해 보면 아예 재초안 피한 대로 갈까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 있는 금액을 굳이 주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초기 지역으로 할까 하면서 이제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 혹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초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을 들어가는 게 차라리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이제 신청부터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안전진단 준비하면서 1차 안전진단 통과하고 2차 안전진단 통과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들 다 받아야겠죠. 대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받고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만 해도 사실 8년은 걸릴 것이고요. 이제 막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사업시 인가까지 2, 3년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2, 3년 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4년에서 길면 6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게 이제 초기 단계면 아무리 못해도 6년에서 8년 정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6년에서 8년이면 정권이 한 번 더 바뀌겠네. 그러면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당장 현 정권에서는 못 바뀌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뭐 어떻게든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재건축 투자를 바라볼 때는 너무 어중간하게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차라리 초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확 단계를 재초안을 피한 단지를 가는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 살짝 아쉽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재건축 단지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딘가요? 강남이죠.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압구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설정부터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화면인데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입주 연차입니다. 입주 연차에서 30년 차가 넘어선 단지들만 설정을 하게 되면 쫙 뜨게 되는 것이죠. 보면 압구정들 쫙 있지 않습니까? 가격들 정말 장난 아니게 비싼 것 같지만 압구정은 이제부터이고요. 가장 향후에 대장 단지가 될 게 바로 압구정이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우리 반포동과 잠원동에도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포동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도 있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잠원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으니까 이거 잠원동 좋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로도 사실 강남권역 자체가 다들 재건축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대치동, 개포동 정말 많고 그리고 옆에 송파구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잠실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올림픽 선수촌도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고요. 가락시형 재건축이 재건축된 헬리오시티 밑으로는 회밀리타운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건축들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말해봤자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단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동부이촌동도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옆으로 가게 되면 여의도도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바로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계속적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 목동 6단지만 통과가 된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전진단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위로 가게 되면 바로 무엇이 기다리나요? 바로 성산시형 아파트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호객노노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재건축으로 괜찮은 단지들을 한 번만 클릭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니까 용적률이 150도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0여 세대나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정말 좋겠네라는 사항들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단지들을 막 여러 단지들 금방금방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밀집 지역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죠. 바로 목동과 더불어서 상계동과 중계동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조성이 되었다 보니까 상계주공과 중계주공 역시도 30년 차가 넘어간 단지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호객론을 클릭해보면 세대수라든지 용적률이 한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런 사항들도 잘 체크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우리 5기 신도시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중동 이렇게 5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 5군데 모두 다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되게 되면 이 90년대에 들었었던 1기 신도시들도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통과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1기 신도시 전체적인 공통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를 조금 저평가된 시점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우리 삼본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얘네들은 아직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슈도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리 선점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보려 했었을 때 재건축 투자를 조금 소액으로 저평가돼 있을 때 들어간다 라고 하면 1기 신도시 주목하라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소장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 전후로 많이 지어졌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항상 말들이 많았었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에 반해서는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는 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사업성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지금 재건축이 왜 안 됐나요? 사업성이 부족해서 안 됐나요? 아니에요. 사업성이 안 됐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규제로 막고 있다 보니까 안 된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재건축 규제만 풀어준다라고 하면 1대1 재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려고 하는 단지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신축 아파트가 됐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고서 주민들이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1기 신도시 자체들은 공통된 호재로 갖다가 같이 묶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꼭 재건축을 해가지고 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를 떠나서도 지금 바람이 불 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격대들이 올라가고서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들도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들의 공통점들이 주거 환경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을 때 1기 신도시 투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주목하면 좋을 투자처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단지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았는데 본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